안녕하세요, 플레이앤드입니다. 이번 시승기는 새롭게 출시된 아반떼입니다. 임 과장과 함께 고속도로도 나가보고 와인딩 주행도 해보며 나눈 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뭐가 좋았고 뭐가 아쉬웠는지 바로 시작합니다. 난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외부가 굳이 마음에 들진 않아. 아까 말한 사회초년생이 형, 뭐 선배님, 뭐 나 첫 차로 아반떼를 사고 싶은데 어때요? 깜짝 놀랐어. 안정감이 내 차 못지 않아. 브레이크는 조금 아쉬웠어. 더구나 더 놀라웠던 건 이 차는 어찌됐든 뭐 아반떼이기 때문에 이 정도. 아까부터 인상 깊었던 게 풍절음은 확실히 들리지만 뭐 10점 만점에 진짜 9점도 줄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 근데 아까 타면서 그랬잖아. 잘 나가는데? 라고 했잖아. 가속력은. 깜짝 놀랐어. 이 차에 아까 내가 뭐 9점 정도 줄 수 있다고 한 것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까 그 고속도로 고속 주행을 한 거였어. 시속으로 치자면 아까 막 한 160 정도까지 밟았던 것 같은데 안정감이 내 차 못지 않아. 정말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이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올라갔음에도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다는 게, 나 아까 막 칼치기까지는 아니지만 와리가리 좀 했잖아. 근데 꽤 안정적이었어. 브레이크는 조금 아쉬웠어. 이제 고속으로 달리다가 내가 브레이크를 조금 세게 밟았을 때 반응이 좀 바로바로 세게 와줘야 되는 부분은 조금 무디였어. 근데 그거는 뭐 튜닝이라거나 애프터마켓 쪽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 차체의 주행 성능이나 안정감 같은 것들은 사실 어떤 걸로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 밖에서 요즘 무슨 뭐 엔진 수압을 할 거야, 터보를 달 거야. 브레이크까지는 아직까지들 튜닝을 많이 하고 손댈 여지가 많이 있는데, 이 차의 주행 능력, BMW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운전의 재미라는 거는 이 가격치고는 난 상당하다고 봐. 더구나 더 놀라웠던 건 이렇게 밟아 조져도 연비가 12km 밑으로 떨어지지 않더라고. 만약에 이 차가 배기량이 높고 33 터보가 됐던 3800cc가 됐건 간에 이 정도로 달려주면 연비는 이미 10 아래로 쭉 내려갔어야 돼. 이미 우리가 주행거리가 길어서 평균 연비가 깎이는 게 좀 더디다고 해도 우리가 아까 출발할 때 왔던 거기서도 연비가 12.1km, 2km 계속 유지하더라고. 그대로 계속 천천히 달려주니까 평균 연비가 또 올랐다가 지금 또 이제 때려 밟고 하면 조금씩 떨어지겠지만 연비도 좋고 나가는 것도 요 급에 비해서 이 정도로 나가주는 거면 나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는 어찌됐든 아반떼이기 때문에 요 정도. 하지만 이게 요 이름 치고는 나는 괜찮다 보는 거야. 약간 전체적으로 조건이 붙네. 아반떼급. 그렇지. 아반떼라면 좋다. 그렇지. 근데 난 그건 되게 중요하다고 봐. 차가 현대 기아차 다른 제조사 차들이 나오면 사람들은 항상 그 차 이름과 그 차 가격에 걸맞지 않는 것들을 막 요구하고, 그게 응해지지 않으면 화를 내더라고. 그러니까 그 차 급에 맞는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거기에서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봐. 차이가 느껴지는 거는 풍절음이야. 풍절음이 혹시 크다고 느껴? 난 풍절음만 들린다고 느꼈어. 그러니까 차가 달릴 때 소음이 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어. 새 차니까 실내 내장재의 잡소리라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전혀 없는데, 타이어가 굴러가는 소리가 원래 가장 커. 그 다음에 이제 바람 소리일 거. 반대일 수도 있고. 근데 바람 소리는 명확히 들려. 그건 어느 차든 들릴 거야. 이 차보다는 저 앞에 가는 네모진 차가 더 들릴 것이고, 이 차보다야 당연히 유선형의 미끄럽게 잘 빠진 차는 소리가 덜 나겠지만, 이 차는 풍절음이 당연히 나야 하는 만큼은 나주는 것 같지만 심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더군다나 난 아까부터 인상 깊었던 게 풍절음은 확실히 들리지만 타이어 소음에 대한 건 꽤 이게 왜 이렇게 조용하지라고 느낄 정도로 조용한 것 같아. 길의 차이도 분명히 있긴 있어. 이 길은 그냥 잘 닦여진, 새로 깐 지 얼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잘 닦여진 깨끗한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소리가 적을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린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려야 하는 게 원래 맞는 거거든.
근데 타이어에 대한 소음은 내가 볼 때 잘 느껴지지가 않아. 근데 유별나게 이 차가 아반떼이기 때문에, 제네시스가 아니기 때문에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투자를 많이 한 차는 분명히 아닐 거야. 그만큼 아반떼의 수준이 자체적으로 조금 더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크기나 이런 것만 해도 지금 중형을 겨냥해서 막 나왔다고 막 그런 광고들을 하는 것 같아. 이제는 중형차의 대안으로 아반떼를 선택하는 그런 시기가 왔다. 이런 크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정숙성이라거나 NVH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중형급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실제로 주행 질감도 되게 좋아. 그러니까 내 전 프라이드나 라세티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이 핸들의 묵직함이라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의 안정감 같은 게, 저런 차만큼 안정감이 느껴진다는 게 아니라 아반떼에 비해, 그게 정말 중요한 거야. 어차피 우리 이건 국민차 아반떼잖아. 이 차를 가지고 와인딩을 하러 갈 사람은 없어. 없어. 우리도 무슨 이게 말로는 와인딩 코스라고는 하지만, 그냥 이제 일상적으로 이런 길들은 가끔 우리 운전하다 보면 만나잖아. 그럴 때 이제 얼마나 이런 코너들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 빠져나갈 수 있는지. 뭐 편안한 차는 아니지만, 근데 이미 우리가 여기 사실 오르막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나는 요 급차종을 소유했던 적이 2번 있어. 옛날에 라세티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라이, 요거보단 뭐 반체급 작은 거지만 프라이드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차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연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엄청 안정적이야. 사실 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어차피 요런 코너, 지금은 오르막이라 속도가 다 안 나지만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아무리 빨라야 60km야. 50km, 60km. 근데 거기에서 비슷한 속도에서 비슷한 정도로 핸들을 돌려서 코너를 빠져나가는데 핸들링이 훨씬 안정적이야. 묵직해. 일단 이런 데서도 차가 확 쏠리지를 않는단 말이야. 이게 서스펜션이 그렇게 딱딱한 차가 아니야. 분명히 서스펜션 딱딱한 차를 많이 타봤기 때문에. 근데 이쪽으로 돌릴 때 반대편에 서스펜션이 이걸 잘 받쳐주기 때문에 차가 출렁거리지 않는 거거든. 우리 몸도. 지금 시속 50km 정도로 계속 요 약간 급한 코너들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저 무슨 물 가득 채워놓은 잔이 엎어지지 않을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볼 때 나 운전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잘 빠져나가 주는 것 같아. 우리가 같은 길에서 탔던 G80 이런 거보다 차가 짧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자서스도 없고 그냥 일상적인 길을 달리기 위해 만들어진 차에 이 서스펜션 치고는 난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아. 이전에 이 비슷한 차들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 뭔가 좋은 평가를 주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난 사실 이제 뭐 시승기나 이런 걸 챙겨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차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사실 뭐 아무런 그 사전 지식이 없는데, 뭐 이따가도 우리가 또 고속도로를 타고 가겠지만 고속주행이나 여기 저 산길 같이 이런 꼬불꼬불한 와인딩 도로를 주행하는 것 자체는 나는 뭐 10점 만점에 진짜 9점도 줄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 그럼 이런 데서 달릴 때 재미도 좀 느낄 수 있어? 재미를 조금 더 느끼려면 사실 튜닝을 좀 하는 게 좋긴 하겠지. 안전하게. 근데 그냥 이 차의 주요 타겟층인 20대 초반에서 이제 그런 사회 초년생들이나 차를 처음으로 소유해보고 처음으로 운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는 차라면 그 친구들이 느끼기에는 재밌는 차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그 나이 때쯤 탔었던 이제 그런 차들이 나도 이런 차였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 요런 길. 만약에 내가 전에 타던 프라이드나 라세티 같은 거였으면 이미 막 끼기끼기 하고 막 우리 막 이러고 있어야 돼 이미.
잘 돌아. 운전자인 나는 어떻게 갈 건지 예측하니까 몸을 미리 이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 그 차가 코너링이 어떤지는 동승자나 뒷사람들을 봐야 돼. 뒷사람들을 봐야,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봐야 되지만, 오, 다람쥐. 그 정도 피했을 거야. 당연히 무슨 고백이량, 뭐 이거 터보차도 아니고, 뭐 출력에 대해서는 오르막에서 빌빌거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여기로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 차를 가지고 무슨 와인딩을 저기 저 아까 로코 클럽 뭐 거기 서 있는 그런 차들처럼 막 빠져나갈 차는 없어. 그럴 사람은 없으니까. 이런 코너길 사실 안전속도가 한 30km 정도거든. 근데 그거보다 지금 한 템포 좀 높여서 한 40에서 50, 뭐 조금 넘을 때도 있고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뒷좌석에 사람들은 뭐 없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앞좌석에 있는 너와 나 정도는 그래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정도 되는 것 같아. 그 G80 타고 얼마 전에 왔었잖아. 그 둘의 차이는 뭘까? 이 와인딩에서의 그걸 얘기하는 거냐.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방지턱이 지금 많이 생겼어. 그때 영상이랑 어차피 그때는 밖에 영상이었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방지턱이 그때도 있긴 있었지만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 근데 방지턱을 넘는다거나 코너링에서 이게 딱 이 봉을 잡고 도는다는 그런 느낌에 대해서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 차는 얼마지? 뭐 기본 가격이 뭐 1,000만 원 후반대 그 정도 할 거 아니야. 하고 그 차는 이 차의 기본 가격도 한 3배 정도 일단 비싸고, 전자장치나 이 승차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개발 비용이 수백억이 차이 날 정도로 훨씬 더 단계가 높은 차니까. 하지만 이 차 치고는 이 차가 코너링을 도는 느낌이 아까 우리가 본 그런 86이나 그런 것처럼 높다는 뜻이 아니라,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아반떼라는 차 치고는, 특히 이 전작들의 아반떼와 비교했을 때는 나는 아마 월등히 좋아진 게 아닌가 싶어. 근데 원래 아반떼가 우리가 쭉 알고 있는 그 구화방부터 아반떼 XD, MD를 쭉 거치면서 AD에서부터 사실 환골 탈태를 했다고 봐. 내 생각뿐만이 아니라 차를 잘 아는 지인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때부턴 그냥 20살 사회 초년생들이 처음 타는 그냥 그런 차가 아니라 주행 성능이나 차의 기본기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더 다듬어서 요 아반떼 AD 다음으로 풀체인지 돼서 나온 요 차 이름이 혹시 뭐 또 뭐 올류 아반떼 이런 거야? 그렇지. 올류 아반떼인가 그러면? 모든 게 새로워진 이 아반떼가 디자인이나 실내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주행 질감에서도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 난 AD는 못 타봤어. AD는 뭐 손님차로 매장 앞에서 뭐 고작 10m 정도 운전해보는 게 다였지만,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 그때가 그냥 약간 가벼운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차 핸들은 이 핸들 그립감부터 잡는 이거부터 해서, 여기 있네, 이 와인딩의 귀재들. 방지턱이 그러니까 없었으면 좋았을 이게 거야. 코너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코너를 할 때는 차체가 작은 게 작은 게 유리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당연히 작은 사람이 유리할 것 같지만 나는 어차피 그런 메커니즘까지는 모르거든. 근데 그냥 단적으로 내 차랑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지금 저 앞에 저 코너를 시속 60으로 내 차로 돌아나간다? 아주 불안해. 더군다나 차선도 많이 막 넘어가야 되고. 근데 이 차가 차라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안정적이라는 건, 그러면은 작을수록 코너링이나 민첩하게 움직이는 거엔 유리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 차 앞뒤 오버행이 뭐 짧을수록 코너나 이런 데서 유리하다고 하는 게, 그건 그냥 뭐 지구는 둥글다처럼 당연한 얘기인 거니까. 그치. 물론 소음이나 이런 자잘한 충격들을 거르는 능력은 뭐 이거보다 위급 차종들을 따라갈 수는 없지. 하지만 이 코너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민첩하게 가줄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지 않나. 더군다나 얘는 지금 노멀 버전이잖아. 스포츠가 나올 거 아니야? 스포츠가 나오게 되면 서스펜션부터 뭐 엔진 출력까지 다
더 다듬어진, 더 출력이 높고 서스펜션이 더 다듬어진 버전이 나온다면 아까 저기 있던 저 벨로스터 N 같은 애들처럼 이런 데도 훨씬 더 민첩하게 안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지. 근데 얼마 전에 너 와이프 모닝을 사줬잖아. 그 모닝이 얼마였지? 모닝이 이게 그냥 풀옵션으로 샀더니 거의 1,600만 원이야. 자, 그래서 너가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 타보고 뭐 코너 와인딩도 해보고 달려봤을 때 기본 아반떼와 모닝 풀옵션. 당연히 압도적인 이유로 아반떼지. 왜냐면 그건 그 차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이제 뭐 제2의 재산이라고 차로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싶어 하지만 어찌됐건 이게 목적에 맞는 이동수단인 거잖아. 근데 나도 와이프에게 차라리 우리 코나나 뭔가 이 다른 차들을 제시해줬지만 그걸 다 고사했던 이유가 크기 때문이야. 그냥 자기는 작은 차가 편하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 모닝보다는 더 크고 더 잘 나가고 더 이 예쁘게 생긴 최신의 차를 원하겠지만 그거는 사람 따라 너무 이제 다를 것 같아. 근데 나라면 당연히 아반떼 깡통이 100만 배 정도 더 낫지 않을까. 모닝은 안 나가. 차를 타보고 했을 때 이 정도 가격 비싼가? 나는 비싸다고는 생각 안 해.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이거보다 더 비싸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아까 말했던 단적인 예로 대학생 때 그 아반떼와 이 아반떼를 비교해봐. 이건 뭐 저 땅거미 대 독수리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어 진짜. 아니 이런 계기판 이런 내비게이션이 어딨어. 뭐 방금도 이 뭐 띠링하고 앞차 가는 거 알려줬잖아. 이런 편의장치나 이런 기술의 발전이 차에 고스란히 안정적으로 다 녹아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가격 상승이 그 정도라면 나는 사람들은 차가 나올 때마다 전작보다 비싸졌다, 요런 거 추가해 놓고 얼마를 더 비싸게 받아 처먹네, 이런 말들을 항상 봐.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난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기는 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더 싸지면 좋겠지만 그만큼 이 차가 기술이 발전하고 뭔가 더 사람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태워줄 수 있는 부분이 높아진 거에 대한 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아까 말한 사회초년생이 형, 뭐 선배님, 뭐 나 저 차로 아반떼를 사고 싶은데 어때요? 라고 한다면 난 자신 있게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이 앞에 그릴이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요즘 현대기아차를 막론하고 라이트와 그릴과 범퍼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어. 부분적으로 굳이 나누자고 한다면 이 차의 그릴이 여기까지야. 이렇게. 원래 옛날 차들은 그릴이 조금 더 작고 하단에 있는 그릴이 그래도 따로 조금 더 크게 마련이 돼 있었는데 요즘 현대는 그릴이 점점 이제 앞부분을 다 잡아먹을 것 같은 기세라 그릴이 지금 아주 커. 이 안에 깜빡이도 들어있고 센서, 번호판도 붙여야 되고 레이더까지 다 들어갈 만큼 지금 엄청 크게 돼 있어. 그래도 이게 디자인적으로는 많이 플러스 요소가 되는 것 같고 헤드램프가 요즘 LED 라이트가 흔해지면서 점점 그냥 MFR 방식이 늘어나고 있는데 요거 아직도 그래도 프로젝션 유지하고 모양도 그냥 동그라미나 네모가 아니라 약간 가까이서 보면 몇 각이야. 이게 한 팔각형 정도 되는 그런 좀 오밀조밀한 모양으로 돼 있어서 그게 가장 외부 디자인에서는 주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 인상 깊다. 좋은 건가 인상 깊은 건가? 난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외부가 굳이 마음에 들진 않아. 왜냐면 아직 삼각대의 잔재가 보이고 있다고. 이따가 비교 사진을 뭐 올려주겠지만 요거 지금 그 전 삼각대랑 똑같아. 똑같고 이 차는 하다못해 이 사이드미러 끝에도 뾰족하다니까. 여기도 거기서 보면 잘 보이지 않아. 운전석에 앉아서 이걸 보면 여기 끝에가 날카롭다고 할 정도로 뾰족한데 여기 뾰족한 차 한 대도 없거든. 이런 식으로 뒷범퍼나 뭐 요소에서 아직 그 삼각대에 그것이 남아있어. 나는 그 삼각대 모양이 싫었었기 때문에 이 차도 내가 외부가 어디가 유별나게 이쁘다라고 꼭 집을 수는 없지만 일단 아까 그 비교 사진에서 볼 수 있겠지만
낮아. 본넷이 라인이 훨씬 낮아. 넓고. 그리고 이 원래 그 차의 본넷들이 이런 데서 이렇게 해서 라이트 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에 끝까지 이렇게 나오잖아. 얘는 뭐 본넷은 여기까지고 요 위에는 범퍼라고 봐야겠지만 꼭 본넷이 여기까지 끝까지 이어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서 엄청 차가 낮고 넓어 보이니까 안정감도 있고, 그냥 전체적인 실루엣은 예쁜 것 같지만 디자인적인 요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글쎄 색깔 좋은 것 같아. 색깔, 사실 이 색깔은 뭐 벨로스터 같은 차들에만 있던 색깔이야. 시멘트 색깔. 지금 여기 있는 바닥이나 이런 벽재들, 천장재들 색깔이랑 같은데 펄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저 아크릴 톤의 회색. 난 이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요거는 젊은 사람들도 요즘 좋아하는 색깔인 것 같아. 안팎의 매칭도 좋은 것 같고. 그럼 우리는 오는 차마다 이러네? 안팎의 색깔이 같아. K5가 요번에 나온 신형이 요 CF에서도 메인을, 요 뒷라인을 다룰 만큼 요즘 요 뒷라인이 많이 좀 핫한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쿠페형으로 떨어지면서도 실내 공간이나 트렁크 공간을 해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차는 아까 앉아봤듯이 뒷자리도 꽤 넓어. 하고 이 뒷유리를 길어 보이게 하고 싶어서 요 트렁크의 일부분인 여기를 검은색으로 처리를 해서 그냥 멀리서 봤을 땐 유리의 일부분인 것처럼 보이게 해놨더라고. 그리고 요 옆에서 여기를 찍어봐주면 내가 G80 때도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얘기를 했나? 여기가 지금 이렇게 들어갔어. 꼭 그냥 이렇게 일자로 있는 이 쇠를 한 대 빵 때린 것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G80처럼 이 곡선이 이쁘게 그냥 유선형이 아니라 차라리 이렇게 각져 있는 게 훨씬 디자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 조금 스포티해 보이고 과격해 보일 수 있게. 아까 말한 요런 옆에 요런 부위도 따로 부품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요런 느낌이 뭐 공기역학적으로도 좋을 것이고 디자인적으로도 좀 스포티해 보이고 다부져 보이게 하는데 한몫하는 것 같지만 역시 테일램프에도 아직 삼각대에 잔재가 좀, 테일램프의 실루엣은 여기가 연결됐다는 걸 제외하고는 이전 삼각대와 비슷해. 더군다나 요런 식의 저 일본 차에서 볼 수 있는 과격한 마감이나 이 독특한 것들은 나는 개인적으로 조금 테일램프는 테일램프답게 조금 그냥 네모 반듯하거나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요즘 추세가 이상하게 머플러 팁을 이제 다시 숨기기 시작하더라고. 얘는 당연히 주유구가 저쪽이니까 논란의 주유구가 저쪽이기 때문에 머플러 팁은 이쪽이 안쪽에 있어. 근데 이게 뭐 나중에 스포츠 모델이 된다거나 하면 뭐 듀얼 머플러도 될 것이고 머플러 팁을 직접 노출시키겠지만 왜 요즘은 이 머플러를 브랜드에 상관없이 다 숨기는지 모르겠어. 아마 환경 문제 그런 게 또 걸리려나? 이게 뒤로 직접 쏘는 것보다 바닥에 떨어져줘야 뭔가 조금 덜 해롭다는? 한 가지 질문해보면 저 테일램프가 저렇게 뾰족하고 저러면 탈거할 때도 더 힘들나? 사실 그런 건 없더라고. 나 요번에 신형 그랜저 우리 뭐 BSD 작업 이런 거 할 때 테일램프가 너무 여기 범퍼 여기까지 막 만나 있잖아. 그래서 떼는데 되게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런 건 없었어. 당연히 얘네도 사고 수리를 하고 정비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가 차라리 뭐 쉐보레라거나 국산차 중에 삼성차들 이런 거에 비해 아주 용이하게 잘 만들었어. 삼성차는 아주 악명이 높거든. 요즘 유행하는 요 현대마크의 트렁크 릴리즈 버튼은 이제 없앴고 여기에 있어. 당연히 뭐 전동 트렁크 같은 건 기대할 수 없고, 트렁크는 넓은데 이런 부분은 바로 눈에 들어오지 아쉽다 좀. 이거는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여기에 밀착이 돼 있어야 돼. 트렁크를 열어주는 와이어인데 이게 그냥 내가 지금 자연스럽게 열었을 때 이렇게 돼 있었거든. 이건 누가 봐도 마감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특이한 건 앞시트를 눕히는 스위치가 여기에 있네. 이걸 당기면 저 사이로 보이는 앞시트가 앞으로 홀랑 넘어갈 거야. 넘어가진 않네. 또 가서 당겨줘야 되는 거네. 그리고 뭐 마감이나 요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던데 안팎으로 봤을 때 뭐 눈에 띄게 마감이 안 좋다라거나 아쉬워 보이는 부분은 이거 말고는 사실 뭐 없어. 그리고 이것도 뭐 좀 누군가가 만져놨을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요즘 뭐 낭설에 의하면 현대기아차는 유튜브 보면서 만들기 때문에 마감이 좋을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건 내가 볼 땐 일부의 얘기고
뭐 새로 나온 차기도 하고 뭐 풀체인지 돼서 나름 저 아반떼 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을 거기 때문에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손잡이가 없네. 트렁크를 열었으면 어찌됐든 닫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나도 지금 이 차 만지고 계속 손을 이러고 있거든. 먼지가 많이 묻고 하는데 지금 또 먼지가 있는 트렁크를 잡고 이걸 내려야 돼. 물론 내 손에도 안 좋지만 차에도 안 좋거든. 안쪽에서 잡는 손잡이 하나 정도는 원가를 따지지 말고 좀 만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네. 실내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 아까도 얘기했겠지만 운전자 중심의 이 센터 패시아나 계기판 내비게이션이 잘 이렇게 운전자가 조작하기도 쉽고 보기도 좋게 만들어진 거는 뭐 디자인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인 것 같고, 아까 저 우리가 사진에서 보이겠지만 요 내비게이션 화면이 지금 이제 처음으로 계기판 화면이랑 같은 하나의 부품으로 연결이 됐어. 사실 운전석에 앉았을 때 그 연결됐는지 아닌지 그 중요한 부분은 핸들에 가려서 보이진 않아. 하지만 이게 최초의 그 연결된 모델이기 때문에 현대나 부품을 만드는 모비스 쪽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는 저 상황이 아닌가. 자, 넓어, 엄청나게 넓어. 이 부품을 보는 순간 또 든 생각은 비싸겠구나. 얘는 지금 내비게이션까지 다 있는 화면인 거고, 얘는 일반적인 차들의 FLCD 계기판인 건데 뭐 그냥 첫 계산해도 한 300만 원 정도의 부품 가격이 형성돼야 정상인 건데, 아무래도 기술이 더 좋아지면서 부품 단가를 내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비쌀 걱정은 없겠지. 거기서 보이나, 이 옆에 여기 저 추가적으로 있는 이 모니터 같이 생긴 요 정체불명의 게 있었는데 난 여기서 분명히 뭔가 나올 줄 알았어. 위아래로 딱 분할되어 있는 요 부분에 뭔가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거나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한 2시간 이상 주행을 해본 결과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 그렇다면 뭔가 나오게 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응? 뭐 나오나 구독자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그렇게 하는 동안 아무것도 안 나왔던 걸 봐선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그럼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색깔이나 이런 저 버튼들 배열 이런 거 나는 사실 아직까지 이렇게 직관적인 게 좋아. 아까 전에 내비게이션 검색할 때도 바로 찾아서 누를 수 있었거든. 근데 전에 그랜저도 그랬고 GV80, G80 다 마찬가지였지만 처음 탔을 때 나조차도 이걸 조작하는 게 좀 어색했었단 말이야. 근데 차라리 이급 차가 이런 부분들이 직관적으로 돼 있어서 에어컨을 끄고 키기도 좋았고, 아까 더워가지고 이 통풍 시트를 키는 것도 조작감이나 버튼 눌리는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이런 직관적인 게 좋은 것 같아. 터치도 좋고 디지털도 좋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스위치류나 이런 건 빨리 주행하면서 멈춰서 항상 이런 거 조작하는 게 아니니까 운전자가 주행을 하면서도 편하게 빠르게 조작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놓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 여기 다 집중돼 있잖아. 그러니까 2급에서 최초로 적용된 게 또 있네. 디지털 계기판이 이제는 뭐 저 가죽 시트 같은 것처럼 돼버리려나 보네. 점점 저 낮은 차에도 적용이 되면서 그냥 이거는 사실 디지털 계기판이란 건 안전이나 뭐 이런 차의 그 원초적인 기능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능인 거거든. 정말 비주얼만을 위한 거야. 눈으로 보기 이쁘고 좋아 보이고 좀 최첨단 같아 보이는 그런 효과밖에 없는 건데 사람들은 이걸 많이들 원하는 것 같더라고. 뭐 나는 아주 괜찮은 것 같아. 더군다나 폰트가 움직이고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것들이 그 이전에 나왔던 더 뉴 그랜저나 DM8 소나타 같은 것들보다 훨씬 더 다듬어졌어. 움직임도 고급스럽고 끊어짐이 없고 드라이브 모드 같은 걸 변경할 때도 신속하고 빠르게 버벅거리지 않으면서 픽셀도 끊어지지 않고 잘 이쁘게 변화가 되는 것 같아.